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9월이 이제 딱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도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는 4주 연속 하락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9월이 거의 끝난 현재 시점에서 주요 자산의 성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우가 3.6% 하락했고 S&P가 5.2% 하락, 나스닥이 6.7% 하락, 금이 3.3% 하락, 비트코인이 1.7% 상승으로 증시가 특히 더 안 좋았고요. 상대적 안전자산인 다우보다 상대적 위험자산인 나스닥이 더 안 좋으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상품자산군에서 현물 상품자산의 왕인 금과 디지털 상품자산의 왕인 비트코인이 원래는 최근에 거의 비슷한 가격 움직임의 동조성을 보이다가 9월에는 금이 3.3%나 하락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1.7%가 올라버리는 대단히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트코인보다 금이 9월의 성적이 더 안 좋았다는 점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트코인이 현재 특별하게 더 좋을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오래 가격 정체가 길었다는 점과 현재 위치한 가격대가 하방 경직성이 강한 주요 지지선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시의 경우도 S&P가 최근 급락하다 추세 지지선에서 정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스닥 역시 추세 지지선을 뚫으려다가도 결국은 지지를 받아서 추세 지지선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요인들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최악의 달로 9월이 마무리되나 싶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마지막 이틀간 정말 중요한 운명의 날 두 개가 연달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목요일 미국 2분기 GDP 확정치 발표이고 나머지 하나는 PCE 물가지수의 발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포인트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GDP의 경우 너무 강하면 물가 상승의 우려가 커지고 반대로 너무 약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냥 딱 예상치인 2% 전후로 나와주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이게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가 되는 것이죠. 반면 PC 물가지수는 다릅니다. 이건 차가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전체 물가가 아니라 근원 물가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근원 물가가 드디어 4% 이하로 내려갈 것을 시장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이 기대를 반드시 충족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4% 이하의 물가가 확인이 된다면 10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선 예산안 부결로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지되는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다행히 임시 예산안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11월 17일까지는 시간을 벌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11월 17일까지도 합의를 못 봐서 결국 셧다운이 된다면 시장이 망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셧다운 문제는 단기성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1976년 이후 미국의 셧다운은 무려 20번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S&P 500은 정확히 5대5의 확률로 상승과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간의 평균 수익률 역시 0.04%로 완전한 중립에 가깝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 사이에 무려 35일간 초장기 셧다운이 있었는데 충격적인 건 이 기간 동안의 주식시장 상승률이 10%가 넘었다는 점입니다. 셧다운 기간이 가장 길었을 때 가장 많이 상승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시장과 거의 상관이 없는 단기성 이슈로 해석하면 되겠고 그저 사람들의 불안감만 부추기는 노이즈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유가와 채권 수익률은 여전히 별로 좋지 못합니다. 유가는 급등해서 WTI 가격이 9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에 그나마 가격이 더 오르지 않고 있었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가 다시 1년 내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가 217만 배럴 감소하면서 예상이었던 60만 배럴보다도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WTI 운송 거점인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가 2200만 배럴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원유 가격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2년 6월에서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유가가 이번에 150달러를 넘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유가가 200달러 넘을 것이다 라고 떠들던 것의 2023년 버전이죠. 하지만 200달러 넘을 것이라는 작년에도 결국 120달러로 끝이 났었죠. 제가 작년에 이렇게 원유 200달러 설이 나돌 때도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라 자신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왜 그런 주장을 했었는지 이유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유는 가격이 오를 경우 수익성이 급증하면서 얼마든지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에 맞춰 공급이 증가하는 자산들은 가격이 오를수록 급격하게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결국은 가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딜레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딜레이 시점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막대한 공급에 의해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거기다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투자 자산들과는 달리 원유 같은 경우는 사용성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게 투자 자산과 다른 거죠. 자산들은 가격이 쌀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오히려 가격이 비싸지면 그제서야 불나방처럼 달려들잖아요. 근데 원유는 반대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러면 공급은 오히려 늘어나는데 수요는 반대로 줄어들면 이거는 가격이 크게 오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예측들은 대부분 관계자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중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의도적인 노이즈입니다. 이런 거에 흔들리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현재 유가 수준이 아직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정도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유가가 가장 비쌌던 시기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이었고 당시 WTI 가격은 140달러를 넘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와 지금은 물가가 완전히 다르죠. 화폐는 매년 실질 구매력이 7%가 넘게 떨어지는 자산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실질 구매력 말고 그냥 CPI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당시의 물가를 고려해서 현재 가격과 비교를 하면은 2008년의 가격이 현재보다 거의 2배 가까이는 비쌉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수준의 유가가 경제에는 그렇게까지 치명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의 약세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 10년물 채권 수익률의 경우는 장중 급등해서 결국 4.6%까지 돌파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5% 돌파도 불가능한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금리 전망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닌데 장기 채권 수익률은 계속 오르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설명을 드렸죠. 중립금리의 상승, 일본과 중국의 채권 매도, 재무부의 신들린 듯한 부채 발행 같은 여러 요인들이 한데 뒤섞인 결과고 100% 금리만의 영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상황만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 섣불리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망은 언제든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의 2위 은행이자 워런 버핏이 대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채권 손실액이 무려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보도가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규모의 모기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 많은 채권들의 금리가 10년물 채권과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채권 수익률이 폭등하면서 수익률과 반대로 가는 채권의 가격은 폭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올해 초 있었던 은행들의 연쇄 파산의 이유이기도 했죠. 많은 은행들이 코로나 때 풀린 대규모 유동성이 은행으로 밀려 들어오자 예금 이자는 늘어났는데 그 돈을 어찌할 줄을 몰라서 결국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했고 이로 인해 은행들의 손실이 커지자 체력이 약한 중소규모 은행부터 뱅크런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대형 은행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무디스가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하면서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를 보냈었죠.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되면 은행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약한 고리들이 끊어져 나갈 수 있고 그 여파로 금리를 순식간에 내려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단 며칠 만에 금리 전망치가 1%가 넘게 하락했었던 실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처럼
당장 올해 말이나 내년의 경제나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와 기관들마다도 하는 말이 모두 다르고 실제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일만 보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시장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당장 한두 달 정도만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도 아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시장은 지금까지도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언제든 그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를 예측하면서 하는 투자는 피곤하기만 하고 성과는 내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경기 사이클을 가볍게 뛰어넘는 장기적 가치를 가진 자산들을 사서 그 자산이 가치를 유지하는지만 잘 모니터링하면서 미래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꾸준히 모아가는 방법뿐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한 진짜 저축을 하는 것이죠. 피땀 흘려 벌어놓은 구매력이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화폐와 같은 자산의 구매력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흐름을 고정시킬 수 있는 댐과 같은 자산의 구매력을 모아야 합니다. 물론 이 댐도 가끔은 방류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길이 거셀 땐 순응해야만 하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죠.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자산의 가치가 유지되고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사라지는 한 결국 시간이 가면 가격은 오릅니다. 이거는 자연 법칙과 같은 필연이죠. 요즘과 같은 혼란한 시장 상황조차 어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어지러운 것입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서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네, 이제 한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죠. 이 연휴가 끝날 때쯤이면 9월이 지나가고 10월이 되어 있겠네요.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